노인네 냄새 나니까 애 근처에 오지 마세요. 들리세요? 오지 말라고요. 냄새나 애한테서 떨어져요. 내 자식 귀에서 내 손주 금쪽같이 돌봐줬더니 돌아온 건 노인네 냄새나니 애 근처에 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아들놈은 옆에서 죽은 듯 입을 꾹 닫고 있더군요. 여러분, 늙어서 자식한테 올인하면 결국 길바닥에 낳는다는 말 남 얘기인 줄 아시죠? 오늘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그 독사 같은 인간들 어떻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다 가슴에 피멍 드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할머니에겐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기가 막힌 인생 역전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림해주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내 금쪽 같은 아들놈. 그놈 하나 잘 되는 꼴 보겠다고 내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일찍이 노름판에 빠져 집안 가구에 빨간 딱지 붙게 만들더니 결국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제 나이 겨우 40이었습니다. 남들은 꽃구경 가고 예쁜 옷 입을 때 저는 머리 질질 묶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 쐬어가며 하루 14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아들놈 대학 보내고 번듯한 대기업 입사시켰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며느리, 처음엔 참 참해 보였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조신해 보이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작은 아파트까지 팔아 전세 자금에 보태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 안 하면 애 키우기 힘들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효도하며 살게요. 며느리의 그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저는 평생 일해온 식당 일을 접고 아들 집 근처로 짐을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손주 녀석 얼굴 보면 내 고단한 인생도 보상받겠지 싶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60대 노구의 몸으로 갓난쟁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무보수 파출부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제 무릎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눈치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애기 옷은 꼭 손빨래해 주셔야죠. 세탁기 돌리면 애 피부에 안 좋아요. 라며 저를 마치 무식한 노인네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사건이 터진 건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 녀석 이유식을 먹이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급한 대로 아이를 업고 빗길을 뛰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빗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크게 꺾였고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제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커녕 아이 얼굴에 작은 긁힌 상처 하나 난 걸 보고는 눈이 뒤집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애를 어떻게 봤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이래서 제가 시골 분들한테 애 맡기기 싫었다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는 며느리 비위까지 맞추며 살던 제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내용은 저를 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그리고 제가 평생 일궈온 마지막 재산까지 어떻게 가로챌 계획인지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인간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로요. 여러분, 제가 과연 그날 밤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발목도 제대로 못 쓰는 노인네가 어떻게 그 기막힌 참교육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얼음찜질을 하며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뉘었을 때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방금 전 며느리가 내뱉은 모진 말들이 가슴에 박혀 비수처럼 후벼 파는 상처였지요. 그래도 내 자식, 내 핏줄이니까 참아야지 싶어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근거림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라면 자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날따라 제 이름 석자가 섞여 나오는 그들의 대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발목 저러시다. 나중에 수술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어떡해? 안 그래도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노인네 병원비까지 우리가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그 앙칼진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픈 시어머니 걱정은커녕 돈 걱정부터 하는 그 말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내 금쪽 같은 아들놈의 대답이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 예전에 식당 하실 때 들어놓은 연금 보험이랑 암보험 꽤 있을 거야. 그거 수령인 나로 바꿔놓으라고 미리 말해뒀어. 그리고 어머니 고향에 남은 그 맹지 있잖아. 그거 요즘 개발 호재 있다고 소문 돌더라. 그거 팔면 우리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해결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마지막 생명줄을 어떻게 갉아먹을지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그 맹지는 제가 나중에 죽어서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아끼고 아껴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무시무시한 제안을 하더군요. 그 땅명에 이전 서둘러야 해. 어머니 치매 기운 있다고 몰아붙여서 한정치산자 신청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버리고 대리인으로 우리가 처리하자. 지금처럼 집에서 애보게 하다가 사고라도 크게 나면 우리만 손해잖아. 이제 애도 좀 컸으니 도우미 쓰는 게 낫지. 노인네 냄새나고 고집만 세서 애 교육에 안 좋아. 치매라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정신줄을 붙잡고 사는데 나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겠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으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아들이 제 마누라랑 머리를 맞대고 제 등 처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평생 험한 세상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저 영악한 것들이 저를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다시 소파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이 독사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부어오른 발목보다 가슴속의 응어리가
더 뜨겁게 타올랐으니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체면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리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절뚝거리며 일어나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놓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식탁에 앉아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라며 타박을 하더군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요새 깜빡깜빡하나 보다. 얘야, 어제 내가 말한 그 보험이랑 땅 서류 말이다. 내가 오늘 정리해서 보여주마. 제 말에 아들놈의 눈이 번쩍 뜨이고 며느리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짐승들의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서류들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내밀 진짜 서류가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제가 그 땅과 보험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침 식탁에서 그들에게 던진 그 미끼가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참교육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아침 식탁에서 제가 땅 서류와 보험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놈과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더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지? 어디 한번 실컷 꿈꿔보렴. 그 꿈이 가장 달콤할 때 내가 깨워줄 테니까.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노인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태워 먹기도 하고 며느리가 시킨 빨래를 거꾸로 널어놓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짜증을 냈지만 제가 애비야,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 땅 서류를 어디 뒀더라. 금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라며 헛소리를 섞어 내뱉자 오히려 안색을 바꾸며 저를 다독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치매몰이가 알아서 척척 진행되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 땅 서류랑 통장들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니 그러시다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위로 섞인 제안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똑똑하니 내가 좀 봐주렴 하고는 가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물론 그 서류들은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복사본들이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것들은 인감 도장만 찍혀 있으면 만사인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땅을 넘겨줄 것처럼 굴자 갑자기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효부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어머니 힘드신데 애보지 마시고 좀 쉬세요라며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며느리가 거실에서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드디어 그 노인네 땅 넘어왔어. 이제 우리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로 엄마 아파트 평수 넓혀줄게. 라며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를요. 제 아들놈이라는 작자도 한패였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연금 보험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을 생각에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사들고 오더군요. 평소엔 어머니 집안에서 노인네 냄새나요라며 질색하던 놈이 제 옆에 붙어 안마를 해주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자기들이 이미 부자가 된 줄 착각하고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며느리는 아직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으면서 그 땅을 담보로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 모아 고기 파티를 벌이며 우리 시어머니가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재산을 다 내놓으셨다며 제 흉을 보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벽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 고기가 내 목구멍에 걸려 피눈물을 쏟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땅명의 이전 서류에 공증까지 확실히 받는 게 좋겠어요. 내일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가실까요? 드디어 놈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벼랑 끝으로 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벌어질 기막힌 반전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법무사 사무실에 누구를 데리고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내민 서류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기 증거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진짜 참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갈 단 한마디가 무엇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제 방문을 두드리며 평소엔 사주지도 않던 비싼 영양제까지 내밀더군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시죠? 이따가 제 지인인 법무사님 만나서 서류만 몇 장 사인하시면 돼요. 그래야 세금도 아끼고 어머니 노후도 편해지시는 거예요.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내 무덤 내가 파는 날인데 컨디션이 안 좋을 리가 있겠니라고 비웃으며 아주 힘없고 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안내한 법무사 사무실은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사실 며느리의 고교 동창 녀석이 운영하는 아주 질 나쁜 곳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서류를 가로채기에 딱 좋은 장소였지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서류 더미를 제 앞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읽어보실 것도 없어요. 제가 다 좋게 해놨으니까요. 아들놈도 옆에서 엄마 얼른 사인해. 나 회사 늦겠어. 라며 저를 재촉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척하며 며느리가 내민 그 땅명의 이전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이미 그 땅이 자기 것이 된 양욕심으로 가득 차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인을 하려던 찰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누구세요? 지금 상담 중인데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며칠 전 조용히 연락해 두었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장사할 때부터 인연이 깊었던 분들이지요.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준비하신 서류들 검토 시작할까요? 변호사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요? 저는 그때까지 보여줬던 맹한 표정을 싹 지우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어 허공에 흩뿌리며 나지막이 의조렸지요. 야, 이 독사 같은 것들아.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내 땅을 빼앗으려던 대화,
내 핸드폰에 다 녹음되어 있다. 어디 이 서류에 사인 한번 제대로 해볼까? 제가 내민 서류는 며느리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불효자식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서류와 증여 취소 통지서였지요. 며느리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들부들 떨며 제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땅을 담보로 사적으로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까지 변호사가 들이밀자 아들놈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뒤늦게 아들놈이 제 발치에 매달려 눈물을 짰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입으며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너희를 내가 왜 봐줘야 하니? 이제부터 너희가 저지른 죄값 법대로 치르게 해줄게.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의 동창 법무사 놈까지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엮이게 되자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아주 당당하게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발목 통증도 잊은 채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악기처럼 변해 제 짐을 밖으로 내던지며 나가 살라고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도 까먹은 모양이더군요. 제가 그 집 문 앞에서 며느리에게 던진 마지막 한 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차 경보음이 동네에 울려 퍼질 때 며느리가 어떤 꼴로 끌려나갔는지 궁금하시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란 작자가 미친 사람처럼 제 방에 있던 옷 가지며 이불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있더군요. 이 노인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당장 나가요. 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한 발짝도 붙어 있지 말라고요. 라며 찢어지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들놈은 옆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며 엄마 적당히 좀 하지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라며 오히려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난장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며느리 면상에 던져주었지요. 내 집? 내가 한 푼이라도 보탰니? 이 아파트 전세 자금 내가 살던 집 팔아서 해준 거 잊었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라고 착각하나 본데 이거 내가 특약사항 걸어둔 명의신탁해지 통지서다. 이미 법적으로 내 집으로 복귀됐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의신탁이라니? 그게 뭔데? 며느리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경찰분들, 여기 무단 침입자가 제 집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처리해 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 복도에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우아한 척, 효부인 척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던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며느리는 이 노인네가 치매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 집이에요. 라고 우겼지만 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약해지 서류 앞에서는 경찰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소유주분께서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계속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도 엄마 그래도 갈 때는 마련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라며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 너희가 내 땅 담보로 사채 끌어다 쓰면서 호텔 예약하고 외제차 계약할 때는 갈 때 걱정 안 했니? 너희 친정 식구들 데리고 내 돈으로 고기 파티할 때는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걱정 단 한 번이라도 해봤어?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산 명품 가방들을 챙기려 들었지만 제가 그 가방들을 낚아채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가방들도 다 내 생활비 카드로 긁은 거니까 두고 가라. 이건 나중에 중고로 팔아서 내 병원비로 보탤 테니까.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평소에 시어머니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더니 순 사기꾼이었네. 아들이란 놈은 더하네. 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세상 무섭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6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쫓겨난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정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친정집에 제가 미리 어떤 선물을 보내놨는지 알면 기절하실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며느리 친정집의 풍경,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며느리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인 친정 엄마마저 그녀를 외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집에서 쫓겨난 아들놈과 며느리가 갈 곳이라곤 뻔했습니다. 평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녀서 팔자 고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며느리의 친정집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밤중에 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노인네가 미쳤나 봐.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어. 일단 그리로 갈 테니 방 좀 치워놔. 라며 악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친정집 대문 앞에는 이미 제가 보낸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채업자들이었지요. 며느리가 제 땅을 담보로 가짜 서류를 내밀며 빌린 돈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그 업자들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법이지요. 어이 사모님, 땅 판 돈으로 갚는다더니 왜 빈손으로 오시나?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친정집 안으로 숨어들려 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나온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의 친정 엄마 제 사돈이라는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더니 가관인 장면이 연출되더군요. 사돈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누구신데 남의 귀한 딸한테 행패야.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니고 이번에 시어머니 땅도 다 물려받기로 했어.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둔 내용 증명과 채무 이행 독촉장 뭉치를 그 집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와 그 과정에서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당신 딸이 내 땅 판다고 사기쳐서 당신 아파트 평수 넓혀준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어쩌나 그 땅 내 손에 그대로 있고 당신 딸은 이제 사기꾼으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골목에 퍼지자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며느리의 친동생, 그러니까 제 아들의 처남이란 놈이 튀어나오더니 제 누나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누나, 내 차 할부금 내준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내 이름으로 보증 선 건 어떡할 거야? 라며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 나 좀 살려줘 라고 울부짖었지만 평소 딸 덕 좀 보겠다며 기고만장하던 사돈은 오히려 며느리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재수없게 어디서 사채업자들을 끌고 와.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이렇게 추악하게 무너지는 법이지요. 아들놈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처자식 하나 건사 못하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오냐오냐 키운 결과가 저렇게 비겁한 모습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한 통쾌함이 몰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며느리의 가방과 옷가지들을 압류하겠다며 달려들었고 친정집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잘나가는 사모님의 삶이 단 하루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독사 같은 인간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집도 절도 없는 그들이 결국 다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건 불보다 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순순히 받아줬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 꾀재재한 몰골로 나타난 아들 내외가 본 것은 제가 문에 붙여놓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며느리가 경기를 일으키며 기절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제안한 최후의 통첩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정집에서 쫓겨나고 사채업자들에게 탈탈 털린 아들놈과 며느리는 결국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어제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꾀재재한 몰골로 서로를 탓하며 서 있는 두 마리 짐승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번호키를 눌러보지만 제가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뒤라 삐비빅 소리만 공허하게 복도를 울렸지요. 어머니, 저희 죽을 죄를 지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들놈도 옆에서 엄마 그래도 아들이잖아. 나 길바닥에서 죽는 꼴 보고 싶어? 라며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놈들을 위해 끓여준 수천 그릇의 국보다 이 차 한 잔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문 앞에 붙여놓은 단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며느리가 제 몰래 사채업자들과 만나 땅 서류를 넘기며 웃고 있던 그 현장을 제 심부름꾼이 찍은 결정적인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지요. 사문서 위조 및 노인 학대, 경찰 고소 접수 완료.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제 변호사와 함께 경찰관 서너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저희를 내쫓았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경찰관의 손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분들 김정숙 씨가 명예대한 상습 폭언 및 재산 탈취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 우리 남편이 시킨 거야. 라며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아들놈은 내가 돈 욕심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서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워대더군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부모 재산 노리고 저 난리를 치더니 꼴 좋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아들놈과 며느리의 눈앞에 서서 제가 평생 끼고 살던 낡은 가락지를 빼서 며느리의 발치에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내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이거 팔아서 변호사비라도 보태렴. 난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내 인생 살 테니까. 아들놈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들을 경찰에 넘긴 것만으로 복수를 끝냈을까요? 아니요. 진짜 복수는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이들의 추악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SNS와 아들놈이 다니던 대기업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갔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이들은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이라는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놈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본 뒤 저는 집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늙은 노인네가 컴퓨터로 무얼 하겠냐 싶겠지만 제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배운 게 도끼요.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배운 게 악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제 몰래 찍어둔 제 치매 연기 영상들, 그리고 제가 역으로 녹취했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들놈이 다니는 그 번듯한 대기업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 과장의 두 얼굴, 치매 어머니 재산 탈취 공모 및 노인 학대 실태라는 제목으로 말이지요. 아들놈은 평소 회사에서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상사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녹취록 속 아들의 목소리는 노인네 빨리 죽지도 않네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들놈의 실명과 부서가 댓글로 도배되었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회사에 저런 페류나가 다녔냐, 당장 해고해라라는 여론이 들끓었지요. 결국 유치장에서 풀려나기도 전에 아들놈은 회사로부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가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공부시켜 앉혀놓은 그 귀한 자리가 제 손으로 뿌린 도끼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며느리는 더 처참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이며 카페며 강남 며느리 행세를 하며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자랑하던 그 여자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요. 제가 며느리의 지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과 맘카페에 그동안 며느리가 제 생활비 카드로 긁어댄 명품 영수증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친정 식구들과 머리채 잡고 싸우던 그날의 영상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올린 명품들이 다 시어머니 등쳐먹은 돈이었어? 우리한테는 부잣집 딸인 척하더니 사채 빚쟁이였네.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껍데기뿐인 명성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비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핸드폰 전원을 켜지도 못할 만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 지옥 같은 싸움 속에 남겨진 어린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저 독사 같은 인간들이 자기들 살길 찾겠다고 애를 방치할 게 뻔했거든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아들 내외의 양육권 제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라는 작자들이 재산 탈취를 위해 할머니를 치매로 몰고 학대한 정황이 명확했기에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는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텅 빈 아들집에서 손주 녀석의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장에 놓인 며느리의 굽 높은 구두들이 참으로 덧없어 보이더군요. 얘야, 이제 할머니랑 안전한 곳으로 가자. 다시는 내 부모 같은 인간들 밑에서 눈치 보지 않게 해줄게. 저는 손주를 데리고 제가 아껴뒀던 그 고향 땅 근처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탐내던 그 땅은 이제 저와 제 손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아들놈이 제게 매일같이 피눈물 섞인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가면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그 편지 속에 숨겨진 아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 인간들은 끝까지 사람이 아니더군요. 아들이 감옥에서 저에게 요구한 마지막 조건이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시죠? 손주 녀석을 데리고 고향 근처 조용한 시골집에 자리를 잡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흙을 밟으며 사니 그동안 아들 집에서 숨막히게 살던 날들이 마치 전생의 꿈만 같더군요. 그런데 평화롭던 제 일상을 깨뜨린 건 교도소에서 날아온 두툼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보낸 것이었지요. 첫 장은 눈물 없이는 못 읽을 심파조였습니다. 엄마, 차가운 간방 바닥에 누워 있으니 엄마가 해준 뜨끈한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이 못난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며느리랑 저 합의서 한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제가 빨리 나가서 엄마 효도해 드리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독사 같아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저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싶어 가슴이 아릿해졌지요. 그런데 편지 뒷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뒷부분에는 반성이 아니라 본색을 드러낸 협박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근데 생각 잘해. 엄마가 끝까지 합의 안 해주면 나 여기서 나가서 가만 안 있을 거야. 엄마가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뺏어간 거, 그거 소송 걸면 내가 다시 찾을 수도 있대. 그리고 엄마 손주, 내 자식인데 엄마가 뭔데 데리고 있어? 내가 유괴죄로 고소하기 전에 좋게 말할 때 합의서 도장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내. 안 그러면 나 출소하는 날 엄마랑 그 애기 평생 못 볼 줄 알아.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이놈은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안 써주면 자기 자식을 볼모로 삼아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을 하다니요. 아들은 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자기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다 내어주는 나약한 엄마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바로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보복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검사님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반성문은커녕 협박문을 보내는 피고인은 가중 처벌 대상이라면서요. 결국 아들놈은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은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모자라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사기 및 문서 위조 공모로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지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놈이 수의를 입고 끌려가며
저를 향해 악을 쓰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아니, 너는 내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야. 저는 아들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성애도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감방벽과 서로를 헐뜯으며 보낼 긴 세월뿐이겠지요.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짐들은 다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의 활용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절대로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마지막 잠금 장치를 해두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손주와 함께 맞이한 진짜 행복한 결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들놈과 며느리가 차가운 감방으로 들어간 뒤 고향 집의 공기는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요. 저 독사 같은 것들이 몇 년 뒤 출소하면 또다시 내 평화를 깨뜨리러 오지 않을까? 짐승 같은 본성을 확인한 이상 대비책 없이는 발 뻗고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다시 불러 제 인생의 마지막 잠금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이름하여 복지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그 아끼던 고향 땅을 전문 신탁기관에 맡겨버린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생활비와 병원비로만 쓰이게 하고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오직 제 손주 녀석의 교육비와 자립 자금으로만 지급되도록 법적으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신탁의 무서운 점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아무리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달려들어도 신탁기관의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돈 좀 내놔. 라고 협박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차가운 거절뿐이겠지요. 저들이 감옥에서 나와 제 발치에 엎드려 빌든 칼을 들고 찾아오든 제 재산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안전한 성벽 안에 갇힌 셈입니다. 그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던 날 변호사가 제게 묻더군요. 어르신, 정말 아드님께는 단 10원도 남기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벌은 내가 달게 받겠지만 그 수확물을 도둑놈들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놈들에겐 내가 평생 바친 헌신과 눈물이 이미 충분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단출하지만 풍요롭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고 어린이집에 가는 손주 녀석의 고소한 머리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먹던 찬밥 대신 제가 직접 키운 나물로 차린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가끔 면회라도 오겠다는 아들놈의 편지가 날아오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함에 넣습니다. 용서라는 건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할 때 하는 것이지 괴물에게 베푸는 자비는 또 다른 비극을 부를 뿐이니까요.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저를 보고 웃어주던 그 어린 아들은 제 가슴 속에 묻었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건 그저 탐욕에 찌든 낯선 사내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어떻게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부모를 벼랑 끝으로 미는 자식은 이미 자식이 아니라 타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당하게 내 것을 지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겐 우리 손주 지호와 남은 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비린내 나던 생선 장수 할머니도 며느리 발치에서 눈치 보던 파출부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오롯이 책임지는 멋진 노년의 여성이 되어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손주 녀석 하원 시간에 맞춰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러 가야겠네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예순이 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